아들이 결혼하던 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식구가 늘었구나. 집이 더 따뜻해지겠구나.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요즘 세상에 집값이 얼만데 따로 나가냐고. 그게 제 명분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놓기 싫었습니다.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집값으로 포장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출근 전에 밥상을 펴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설거지를 했습니다. 피곤할 텐데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허락 없이 가구 위치를 바꿔놓은 것도 불편했습니다. 주말에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것조차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딱히 잘못한 게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불편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내 집이다. 규칙은 내가 정하는 거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저는 점점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하면 지적했고 하지 않아도 지적했습니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도 지적했습니다. 스스로는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죄송하다고 하거나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걸 순하다고 봤습니다. 잘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오랫동안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집은 내 집이라는 믿음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별일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크게 다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커튼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안마 커튼 대신 밝은색 커튼을 달고 있었습니다. 아이보리 빛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자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니? 우리 집이 카페냐?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아들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뗐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좀 환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래된 거라 바꿔보려고요. 그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오래됐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내가 달아둔 커튼이었습니다. 내가 골라서 달아둔 것인데 오래됐다고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가. 뱉고 나서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싶었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잡은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 한마디가 더 화를 부추겼습니다. 내 편을 들어야 할 아들이 며느리 쪽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좋으면 둘이 나가서 살아.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한바탕 크게 하고 나면 분위기가 가라앉고 며느리가 한 발 물러서고 아들이 제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만 없으면 다시 예전처럼 되겠지. 저녁이 됐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옷장 여닫는 소리. 저는 부엌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곧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쾅 하고 닫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집 안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열리겠지 싶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부엌 살림도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달라짐이었습니다.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사라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집을 채우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며칠은 버틸만 했습니다. 자존심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눈치 볼 일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누가 거슬리게 굴지 않아도 되는 생활. 처음엔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엌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혼자 차려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집을 더 조용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곧 연락 오겠지,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걸었습니다. 손이 머뭇거렸지만 눌렀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멀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밥은 먹었냐고 했습니다.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따로 사는 게 나아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아요 라는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함께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집이 불편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자 얼굴도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명절이 왔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고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집은 넓어졌고 저는 작아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커튼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버텨온 자존심이 전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전화가 온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운전 중 졸음운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뭔가를 물어봐야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타면서 병원 이름을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쳤어도 살아있을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 끝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였습니다. 저를 보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에 했다는 말을. 엄마 미안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제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곱씹을수록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그날 짐을 싸게 만든 사람이 나인데. 끝까지 한 발 물러서지 않은 사람이 나인데.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한쪽 벽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상주 자리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손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쫓은 사람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받았고 울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곁에 있었던 건 제가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날 커튼 하나에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 발만 물러섰더라면, 나가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했더라면, 아들이 그 집에 있었더라면 그날 그 길을 그렇게 달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형광등 아래 저는 그것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이긴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부엌 살림도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이 나갔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고요였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없었습니다. 거실 커튼은 여전히 예전 색이었습니다. 바꾸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달려던 밝은 커튼은 끝내 걸리지 않았고 낡은 커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끔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면 커튼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가. 그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라고 했지만 찾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연락은 가끔 왔습니다. 명절에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잘 지내시죠?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원망이 담긴 것도 아니었고 따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매번 답장을 썼습니다. 잘 지내니? 건강해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손자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한 번 와도 되겠냐고, 그날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전부 지웠습니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염치 없는 것 같아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식탁이 넓었습니다. 반찬을 두세 차려도 식탁은 비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일이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대충 때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몸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함께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발만 물러났다면, 커튼이 밝으면 어때, 집이 환하면 좋지, 그렇게 말했더라면, 나가라는 말 대신 수고했다고, 잘 어울린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아들이 그 집에 있었을 것이고, 손자가 주말마다 왔을 것이고, 며느리와 나란히 밥상에 앉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상이 너무 선명해서 더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듭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은 내 집인데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 저 혼자입니다. 이기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남고 보니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벽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